부동산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클라이언트 미팅 중이었다. 고객님, 혹시 이번에 마포구 아파트 공동명의 이전 신청하신 거 맞으신가요? 서류에 서명이 두 분 다 되어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손이 차가워졌다. 명예 이전이라고요? 나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멈췄다. 결혼 5년 차. 남편 김태준과 내가 함께 장만한 마포구 아파트.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그 집이 내 모르게 명의가 바뀌려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복도에 서 있었다. 미팅 중인 회의실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서명이 있다고 했다. 내가 하지 않은 서명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고 대학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다. 수진아, 나 지금 이상한 전화 받았어. 우리 아파트명에 이전 신청이 됐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수진은 잠깐 침묵했다. 그러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지연아, 지금 당장 등기소에 가서 신청 서류 사본 요청해. 어떤 서명인지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해. 가기 전에 나한테 다시 전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서류를 받아 펼쳤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듯 낯선 서명이었다. 내 이름 석자, 내 필체와 비슷했지만 내가 쓴 게 아니었다. 그리고 새로운 명의자란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등기소 직원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박순자, 김태준의 어머니, 5년 동안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그 사람.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집안이 달랐다. 재산이 달랐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었다. 그래도 태준이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고 우리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분명했다. 태준아, 오늘 저녁 엄마 집에서 먹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다. 태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엄마가 차려주신다는데 같이 가자. 나는 그냥 따라갔다. 처음이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태준을 불렀다. 아들 생일도, 제삿날도, 김장철도 모두 며느리인 내가 아닌 자신이 주도했다. 내가 차리면 간이 맞지 않았다. 내가 사오면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해도 틀렸다. 우리 태준이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이 집 살림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지연 씨는 아직 멀었어. 처음엔 참았다. 그 다음엔 남편에게 말했다. 태준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엄마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 내색 안 해도 지연이 좋아하셔. 조금만 더 맞춰줘. 맞춰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 건지, 왜 항상 내가 맞춰야 하는 건지. 그래도 나는 내일이 있었다.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혼자 시작해서 직원 셋이 된 작은 회사였지만 내 것이었다. 거기서만큼은 내가 주인이었다. 아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버텼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잃었다. 12주였다. 병원에서 혼자 처리하고 혼자 집에 왔다. 태주는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일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나는 전화를 조용히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태준이 돌아온 건 이틀 뒤였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투는 달라졌다. 대놓고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박사 딸 있잖아. 올해 33인데 참 야무지더라. 태준이 회사 동기 알지? 그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하던데. 태준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 말을 했다. 태준은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알 것도 같다. 등기소 벤치에서 수진에게 전화했다. 서류 내용을 읽어주자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연아, 지금 남편한테 연락하면 안 돼. 아직은. 왜? 서명이 위조된 거잖아. 이건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지금 당장 태준 씨한테 연락하면 증거 인멸될 수 있어.
일단 우리 사무소 와. 나는 수진의 사무소로 갔다. 서류를 스캔하고 수진은 꼼꼼히 읽었다. 접수일을 확인하고 첨부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대리인 정보를 확인했다. 대리인이 등록돼 있어. 법무사 사무소 이름인데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이거 준비한 지 꽤 됐어.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진행한 거야. 태준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태주는 저녁 8시에 들어왔다. 오늘 어땠어?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밥 차려놨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태주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듣는 척했다. 눈을 보았다.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알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예전에 나라면 바로 물었을 것이다. 지금은 수진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아직은 안 된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결혼 전 일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우리 혼인신고 서류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을 때, 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해주신다는데 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넘겼다. 설마, 라고 생각했다. 지나치게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다. 아파트를 살 때도 시어머니가 나섰다. 위치도, 평수도, 인테리어 방향도.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였지만 내 집 인테리어는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지정한 업체가 왔고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 태준이 막았다. 엄마가 신경 써주시는 거잖아. 왜 굳이 기분 상하게 해? 그때 나는 왜 더 크게 말하지 않았을까? 다음날 나는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다. 수진이 동행했다. 명예 이전 대리 신청 경위를 물었다. 담당자는 처음엔 개인정보를 이유로 말을 아꼈다. 수진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조용히 말했다. 서명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협조하시는 게 나중에 더 편하실 거예요.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다. 위임장을 들고 온 사람은 박순자 씨였다. 본인이 직접 왔다. 며느리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인감도장도 있었고 인감증명서도 있었다. 인감증명서. 나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인감증명서가 어디서 났을까? 수진이 낮게 말했다. 나는 알았다. 인감도장은 우리 집 안방 서랍 안에 있었다. 태준이 관리했다. 아니, 태준이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지연아,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 어때? 지금 어때?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울지 않을 거라고,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다시 차가워졌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 수진이 내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 하러 온 거야.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진의 조언대로 먼저 우리 집 서류들을 전부 확인했다. 태준 몰래 내 서재에서 결혼 이후의 계약서, 통장 내역, 공동명의 서류들을 모두 꺼냈다. 스캔하고 사본을 만들고 수진에게 보냈다. 확인하면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재설정 서류가 있었다. 작년에 처리된 것이었다.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다. 2번을 확인했다. 3번을 확인했다. 서명이 달랐다. 처음 우리가 함께 작성했던 매매 계약서에 내 서명과 나란히 놓고 보면 눈에 띄게 달랐다.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완전히 같지 않았다. 수지는 필적 감정 전문가를 연결해 주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다. 같은 사람의 서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었다. 나는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 서명으로 내가 모르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서 밥을 먹고, 내 옆에서 잠을 자고, 명절에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그 밤 태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아니, 피곤해서. 태준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냉면 먹어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그 사람이 냉면을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에게 도구였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혔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주 토요일, 태주는 시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다. 혼자. 같이 가면 안 돼? 엄마가 나 혼자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낼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태준을 보내고 나서 나는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탐정사무소를 소개해 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제안했다. 직접 가봐. 시어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확인해.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었다. 나는 결국 차를 몰았다.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를 시키고 앉아 있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지금 어때? 괜찮다고 답했다. 실제로 괜찮았다.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았다. 고통이 너무 크면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나는 그 상태였다. 그때 카페 창문 너머 시어머니 아파트 동 입구에서 낯선 여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자 옆에 태준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단지에 아는 사람이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태준이 무언가를 말하자 그 여자가 웃었다. 익숙하게 웃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왔다. 그 여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무언가를 말했다. 그 표정이 내가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따뜻하고 흐뭇한 얼굴이었다. 세 사람은 근처 식당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커피잔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다. 그 여자가 누군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언급하던 그 이름이 떠올랐다. 이 박사 딸, 33살, 야무지다고 했던 이 박사 딸과 태준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 모르게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카페에서 나왔다.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다. 정리하자. 아파트 명의 이전 시도, 서명 위조, 대출 서류 위조, 그리고 지금 이것.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명확해졌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나 방금 태준이랑 그 여자 봤어. 시어머니도 같이. 셋이서 밥 먹으러 갔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지연아, 지금 충분히 봤어. 이제 움직일 때야. 그날 밤 태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대했다. 오늘 어땠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잘 계시냐고 물었다. 태준은 별일 없었다고 했다. 오랜만에 집밥 먹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다. 봤다고, 다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하지만 수진이 말한 것을 기억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불리해진다고. 완벽하게 법적으로 준비하고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앞에 잠깐 섰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았다. 창백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서지연, 무너지지 마. 그 다음 이틀 동안 수진과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위조된 서명이 들어간 서류 3종류, 필적 감정 결과서, 부동산 등기 신청 기록, 법무사 사무소 진술, 그리고 내가 카페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 수진이 말했다. 이걸로 우선 서명 위조 형사 고발할 수 있어. 문서 위조 및 행사죄. 시어머니와 만약 태준 씨가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태준이가 몰랐을 수도 있어? 수진은 대답 대신 대출 재설정 서류를 가리켰다. 이 서류 처리할 때 공동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왔다는 기록이 있어. 은행 직원이 확인했을 거야. 혼자서는 처리가 안 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태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었다. 5년. 나는 5년 동안 이 사람을 믿었다. 결혼하기 전 태준은 달랐다. 아니, 달랐다고 생각했다. 어머니한테 잘하는 아들이라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 무엇이든에는 나를 속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사랑이 무서운 건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었던 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지나온 시간들이 전부 다른 색으로 보인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된다. 나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생각해도 소용없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다. 그 여자에 관한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며느리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면 태준 씨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 나는 며칠 후 태준의 서재를 살펴보았다. 그의 업무 파일 사이에서 법률 상담 영수증을 발견했다. 가사 전문 법률 사무소, 2달 전 날짜, 있죠. 그의 맨날 연애만, 있죠. 그것이 마지막 퍼즐이었다. 남편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내 재산을 미리 정리한 뒤에, 그리고 이미 다른 여자를 준비해두고 그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태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이제 시작하자. 정말 괜찮아? 응, 이미 끝났어. 내 마음속에서는. 수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 우리는 형사 고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수진의 전략은 달랐다. 먼저 재산보전 처분 신청을 냈다. 위조 서명으로 진행된 명예 이전과 대출 서류에 대해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것이 확정되면 시어머니와 태준이 아파트를 건드릴 수 없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태준의 전화가 왔다. 법원 서류가 아파트로 날아갔기 때문이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법원에서 뭐가 왔는데? 읽어봐. 읽어봤어. 이게 무슨 소리야? 가처분이라고? 아파트 명에 이전 신청했잖아. 내 서명 위조해서. 전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다. 그건 어머니가. 태준 씨도 알고 있었잖아. 대출 재설정 때 당신도 은행에 갔잖아. 또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지연아, 지금 집에 있어? 내가 가서 설명할게. 설명은 변호사한테 해.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1시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읽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다. 태준의 전화도 왔다. 나는 수진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수진은 동시에 2가지를 진행했다. 이혼 소송과 형사 고발.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형사 고발에서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였다. 태준 쪽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다. 형사 고발을 취하하면 이혼 조건을 좋게 해주겠다고 했다. 수진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의 어깨를 다독이던 따뜻한 표정. 5년 동안 나에게는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던 그 표정. 태준의 침묵이 떠올랐다. 내가 울던 밤들이 떠올랐다. 아이를 잃었을 때 혼자였던 내가 떠올랐다. 합의 없어. 끝까지 가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2달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스튜디오 일에 집중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설계를 하고 현장을 다녔다. 일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 일 덕분이기도 했다. 형사 고발 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시어머니가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필적 감정과 법무사 진술로 명확했다. 태준은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태준은 어머니가 한 줄 몰랐다고 했지만 은행 방문 기록이 그것을 반박했다. 결국 태준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막지 못했다고 했다가 그러다 결국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인정을 통보받은 날 나는 스튜디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 저녁 하늘이 보였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 알면서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이혼 준비를 함께 진행했다는 것. 눈물이 났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실컷 울었다. 충분히, 남김없이. 그러고 나서 얼굴을 닦았다. 이제 됐다.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다. 유책 배우자인 태준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재산 분할에서 아파트는 내 몫이 되었다. 위자료도 판결받았다. 시어머니의 문서 위조 건은 기소되었다. 집행유예였지만 전과 기록이 남았다. 그 판결문을 받아드는 날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지연아. 나는 웃었다. 이상하게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나는 아파트에서 짐을 쌌다. 태준의 물건들은 정리해서 문 앞에 내놓았다. 내 물건들만 남겼다. 내가 직접 고른 것들, 내 취향으로 채운 것들만. 텅 비어진 듯
깨끗해진 공간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어머니 말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고, 다시는 연락 안 하겠지만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고.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보았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했다. 그냥 두었다. 할 말이 없었다. 화가 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냥 끝난 것 같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진과 저녁을 먹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삼청동 식당에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면서 수진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스튜디오 키울 거야. 작년부터 보류했던 상업 공간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려고. 연애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웃었다. 일단 나 혼자 사는 것 좀 즐겨볼게. 수진이 잔을 들어 올렸다. 서지연, 진짜 대단하다. 뭐가? 무너지지 않은 거. 나 같으면 진작 다 때려치웠을 텐데.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대단한 건지 잘 몰랐다. 그냥 무너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나도 울었어. 혼자 사무실에서. 맞아. 그래야지. 우리는 웃었다.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스튜디오에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규모가 컸다. 작년까지는 엄두를 못 냈을 일이었다. 팀원을 한 명 더 채용했다. 바빠졌다. 바쁜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면을 보다가 잠깐 눈을 들었다. 창밖에 서울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다. 2년 전이었다면 저 불빛들이 차갑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은 그냥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꺼내 짧게 메모를 적었다. 서지연의 새로운 챕터.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적고 나서 다시 도면을 펼쳤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